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주요 대학들의 정원 미달 사태 등 국가 핵심 교육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학문으로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총장 취임을 좀 축하드립니다. 한 달 감사합니다.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총장님 교육 철학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교육은 청소년을 이제 지적으로 또 성숙하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교육인데 저는 지와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지식, AI라든가 뭐 이런 로보틱스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좀 통합, 융합적인 시각에서 많이 전수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덕성 측면은 이 단순히 뭐 수능 1, 2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좀 더 이타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사회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와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이에요. 예. 이제 또 총장님 교육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조금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최근의 현상을 좀 어떻게? 최근 일련의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미성숙된 학생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그 학생에게 아주 크게 큰 피해가 되고 또 인생의 아주 경로를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요. 좀 학교 운영자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런 심정입니다. 여론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학생부의 기록을 좀 남겨서 이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학의 총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대학 측의 방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응 방안이 좀 마련되고 있을까요?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발표를 이제 일부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상세한 대응 방안은 만들고 있는 중인데 학폭이 이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쭉 있는데 아주 경미한 학폭인 경우는 뭐 우리가 문제를 좀 덜 삼을 수도 있겠지만 7, 8, 9단계처럼 아주 한 개인 인생에 큰 피해를 주는 이런 학폭은 설령 수능 성적이 좀 높다 하더라도 예. 그런 학폭에 관해서는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의 철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과거에 수시로 입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 예. 정시는 이게 그 수능 성적을 주로 보기 때문에 학폭을 체크할 길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정시로 가더라도 생활기록부를 봐서 그런 그 아주 심각한 학폭 경우에는 수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 조심해야 될 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 또 피해자에 대해서 또 뭐 대학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뭐 소송을 해서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서로 주고받는 학폭 같은 게 또 불거져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대책들을 하나둘씩 만들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정시에 반영하는 그렇습니다. 방법 그리고 학폭 가해 기록을 이제 취업 시까지도 보존하는 거로 검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나 여당의 이런 대책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심각한 학폭은 그 개인에게도 아주 큰 피해를 끼치고 평생이 가는.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네. 이게 진행이 되다가는 그냥 어릴 때 미성숙한 시절에 한 실수가 또 평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유불급, 너무 과한 것도 좋지가 않고 너무 모자란 것도 좋지가 않으니까 적정선을 잘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요즘 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줄임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특정 학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먼저 총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이제 그때 봉급 생활자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아주 강해졌고 예. 그래서 의사, 변호사, 뭐 약사, 공인회계사 이쪽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이걸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직종에 대한 처우가 더 올라간다면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학교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풀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또 너무 또 직장인들을 너무 빨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게 한다거나 뭐 너무 그렇게 소모품으로 보는 그런 인식도 많이 고쳐져야 하는 뭐 그런 점들이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육 방향이라든지 이제 운영 방향이라든지 굉장히 고심이 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총장님. 결국은 이 미래에서 성공하는 어떤 인재는 어떤 그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이런 세상에서 수십 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AI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다양한 IT 능력을 갖춘 이런 소양을 갖추고 또 기초적인 철학이나 교양을 갖춘 그런 인재가 밸런스된 인재가 결국은 먼 장래에 더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하나의 자격증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은 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키워내려면 이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신가요? 지금 반도체, AI, 뭐 로보틱스 이런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 분야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수도권 뭐 인구 억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대학에서 아주 급하게 필요한 분야도 우리가 아주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지금 대학과 산업의 미스매치라는 게 대학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 정원을 풀어주지 않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과감하게 이런 그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 이게 이러한 그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총장님 전문 분야가 노사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근로시간 개편안 두고 상당히 논쟁이 뜨겁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근로기준법을 해석을 68시간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했다가 이제 그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정권 때 52시간으로 확 줄인 거거든요. 예. 사실은 52시간이 정당한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줄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줄여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뭐 그때 아주 많은 일을 하다가 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그 기복이 심한 산업 경우에는 52시간이 너무 경직적이니까 좀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68에서 50으로 줄였다가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장은 빠르지만 삶의 질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조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 뭐 대폭 늘리는 것은 저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입학 정원 때문에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라는 것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대학들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서요. 지금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많이 태어날 때는 109만이 태어나다가 저작년에 29만, 작년에 24만, 지금 뭐 급격히 10만 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응하는 게 너무 갑자기 빨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속도가요? 속도가 예. 최근에 와서 뭐 급속도로 빨라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재산이 다 국가로 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가 마땅치가 않고 오히려 그중에 일부는 이제 원래 설립자가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뭐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에 이제 유지를 하던 어떤 대학의 운영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모두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대학 측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대학이 아주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아주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대학이 바뀌는 대학은 살아남을 테고 바뀌지 않는 대학은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요? 첫 번째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생애 주기 교육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은 그 지식의 반감기가 10년 안팎으로 줄어들었어요.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뭐 서너 번 이상 직장과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왔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인구들에게도 대학의 교육을 제공을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또 이제
직업과 직장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 계속된 교육을 담당할 기구는 대학밖에 없으니까 대학이 그걸 담당해 주는 것이 대학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양쪽에다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대면 교육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 외국인 학생들도 제 과목을 듣게 되고, 뭐 제주도, 뭐 대전, 그렇죠.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이제 다 비대면 강의가 가능해서,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상당히 늘리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뭐 그분들은 연령도 다양하겠죠. 예.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령 인구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많이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의 대학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도 살아남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예. 지금 한류에 대한 아주 큰 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아주 많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도 아주 많아서 그 학생들을 한국으로 많이 데려와서 우리가 가르쳐서 나중에 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무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생애주기 교육, 비대면 교육, 외국인 학생 이 세 가지가 주된 방법이 되어야 할 그러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대학교 총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불만 중에 하나가 등록금 문제예요. 예. 이게 꽤 오랜 시간 동결돼 있어서 예. 최근 들어서 그 등록금 동결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게 조금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까? 이게 지금 15년간 동결됐습니다. 예. 등록금이 동결이 15년 됐고, 그걸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복리로 물가 인상률을 따지면 거의 한 25% 30% 가까이 등록금이 사실은 하락한 거하고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학교 경우도 지금 등록금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간. 예. 연간 재수 학원보다도 네, 더 그렇긴 합니다. 싸고, 뭐 미국의 대학들이 한 6만 불, 7만 불까지 올라가서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보다 10배쯤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대학들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한국 대학들의 전반적인 그 세계 대학 랭킹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R&D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금이 이제 고정이 돼 있다는 게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난 4, 50년간 이렇게 크게 빨리 발전한 것은 대학이 아주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을 해서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대학 경쟁력의 약화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은 우리 국민 그리고 언론에서 네. 예. 관심을 좀, 대학의 위기가 얼마나 이게 나라 전체의 위기라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대학 측이 등록금에 의존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수익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우리 대학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 다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선진국의 탑스쿨들은 등록금 비중이 한 20% 30%밖에 안 되고 뭐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50% 가까운 등록금 의존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수익 사업도 확대하고 기부금도 확충하고 창업 투자, 이 기술 이전 활성화, 뭐 생애 주기 교육, 뭐 외국인 학생 유치,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던 재정을 아주 다변화시키는 게 큰 과제이고, 그게 대학이 재정적으로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총장님이 이제 대학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하셨고, 그렇죠. 이게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면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규제를 좀 잡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웃 동아시아 쪽에 좀 독특한 현상인데, 대학을 이렇게 정부가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 대학들이 세계 탑으로 올라가는 게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 규제는 거의 하질 않거든요. 마침 이번 정부와 교육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아주 그렇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많은 그 대학 종사자들은 박수를 치고 있고, 이걸 좀 더 큰 규모로 좀 더 빠르게 했으면 빨리 좋겠다. 빨리 많이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인생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뭐 입학식 졸업식 때 늘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드리는 얘기인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think big, aim high. 네. 그 아주 소시민적으로
기능적 지식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훨씬 더 뭐 아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크고 높게 생각을 해라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don't settle too early, 너무 빨리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방황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는 게 학생이고 젊은이라서 다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거니까 충분히 많은 시도를 해보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러고 나서 본인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어야지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인생을 현명하게 살고 큰 꿈을 꿀 수 있는데, 요즘 너무 SNS니 뭐니 너무 이게 호흡이 짧은 매체들이 많아서 맞아요. 다들 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좀 답답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제 대학의 생존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학들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학들이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온 만큼 지금 대학의 위기를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라고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학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정부와 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